봅시다. 일단 오늘 아마 이거 한 세트밖에 못 할 것 같아. 앞에 판 했으니까 이거 한 세트 하는데도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사실 되게 유명한 세트죠. 되게 유명한 세트고 나도 아직도 이 세트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조금 어렸을 때일 테니까 이 당시에 이거 수능 끝나고 막 뉴스에서 교수님도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물리학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몇 번이야? 5번인가요? 5번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막 그 교수님이 야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수능 이대로 괜찮나? 막 이러면서 막 나왔던 그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를 왜 뚜렷하게 기억하냐면 이 당시에는 내가 이제 고등부 단과를 한창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진짜 바쁘게 살았고 그때는 수업도 진짜 많았고 애들도 되게 많았고 그 당시에 의대를 준비하던 애가 있었어. 의대를 준비하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수학에 2등급이 뜬 거야. 수능에서 한 번도 2등급이 뜬 적이 없는 애인데 1등급도 항상 최상의 1등급만 받았던 애인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걔가 2회 수능에 97점을 맞았거든, 국어를. 그래서 의대에 갔어요. 수학이 2등급인데 물론 지금이랑 의대의 위상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기억나. 걔가 얼마 전에 청첩장을 줬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 당시 수능 1등급 컷이 84점이었거든요. 국어가 1등급하면 84점이었고 70점이면 3등급이었어. 70점이면 3등급이었어. 그래서 진짜로 좀 까다롭게 나왔던 해고, 그 중에서도 이 세트가 거의 뭐 하이라이트였는데, 오답률을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 애들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확인해보니까 지금 교재 기준으로 2번 문제가 오답률이에요. 정답률 아니에요. 2번 문제가 오답률 68%, 3번 문제 65%, 4번 문제 63%, 5번 문제 8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박살이 났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야 숙제로 이걸 풀어오니까 이 한 세트만 뭐 열심히 분석해서 풀어오면 되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애들은 이걸 수능날 시험장에서 맞닥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급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 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만한 게 아니야.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를 되게 어려워했었다. 그거는 이해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오답률이 나올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트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지금이랑 독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은 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독서를 가르칠 때 그냥 발췌록 있죠.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빨리 가서 비교해서 정답 고르고 넘어가라, 이런 방식의 스킬을 많이 알려주던 때고, 나도 이때는 그런 방식의 강의를 안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도 나는 아이들한테 본질은 이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 텍스트북 길죠. 지금 지문이랑 비교해보면 그냥 지문 길이 자체도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못 풀 것 같다면 발췌 도구로라도 풀어라 라는 걸 실제로 나도 가르쳤었던 시기야.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전체 이해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글자를 비교해가면서 선지를 확인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선지들을 보시면 숙제로 해와서 알겠지만 선지 판단이 글자 가지고 하기에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스타일 있죠. 요즘 스타일. 적절하지 않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다 지문에 있는 거. 이런 구성들이 많이 출제되었던 세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다. 그리고 5번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당시에도 그 뉴스 막 인터뷰하고 막 기사 나오고 막 그런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도 언급을 했었었는데,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 교수님은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려고 하겠죠.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추론해서 풀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와, 이런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이건 과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교과서가 과학 과목이 아니야. 국어 과목이죠. 그러니까 읽고 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읽고 풀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뷰를 하거나 물어보려면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내 생각엔 그래요. 아니 뭐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 어려워 보이잖아. 그죠?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수능 맞닥뜨렸을 때 5번은 보기만 봐도 그냥 숨이 턱 막혔어요. 여기도 텍스트가 많잖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와 그림도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만류인력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지. 근데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는 내용이 지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만 읽어도 정답은 고를 수 있게 출제한다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독서예요. 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류인력에 대해서 모른다고 5번을 못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냈다? 그럼 출제자 잘못인 게 맞아. 출제자 잘못인 게 맞아.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5번 문제가 그럼 잘못된 문제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충분히 풀 수 있어. 대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내셨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냥 텍스트가 너무 많아. 보기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글이 사실 5번 문제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지문의 구성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 처음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와 이거 정보량 너무 많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1번 문제에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줬지만 예측하며 읽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1분단에서 설명한 흐름에 맞춰 읽으면 읽으면 여기는 모든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암기력 테스트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분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 그거에 맞춰서 글을 읽어나가면 정보가 정리가 안 되는 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름대로 해왔죠 지금. 나름대로 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상태로 앉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을 거고 노력했더니 이해가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랑 같이 글을 보면서 너네들이 읽었던 방식과 비교하고 못했던 부분은 빨리 너네 거로 만드는 거. 그게 이 수업의 목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 정도만 볼 거고 당연히 이 세트를 보는데 100분을 다 쓰진 않습니다. 좀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수능 완성 5회를 해보시면 돼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있죠? 걔를 어차피 모의고사 형식이잖아. 어차피 모의고사 형식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뭘 추천하냐? 그냥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80분 되고 45문제 풀고 마킹까지 해보고 만약에 OMR 여분이 없다 그러면 뭐 한 75분 정도 잡아서 시간 되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학을 분석해 보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문학을 할 겁니다. 문학을 할 건데 내가 이번 학기 들어올 때 사실 이미 언급을 했었죠. 이게 진짜 지랄 좀 그만해. 특강 안 하고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문학 강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문학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마침 학원 측에서 독서 수업에 수능 완성 실전 5회는 다뤄달라 라는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학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실전 5회를 할 때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제 한 달 정도 또 지났으니까 그 개강한 지 3학기 개강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환기할 겸 잠깐 문학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학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 방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너네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던 방법과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내 방식을 버리세요. 알겠죠?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문학 강의를 하고 나 믿고 따라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난 여기서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선생님도 제자 중에 1등급이 한 명도 없는 선생님은 없고 모두 다 1등급인 선생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효과적이고 실제로 효과를 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본주의잖아요. 너네 돈 내고 수업 듣잖아.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혹은 인강을 듣고 있다면 인강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도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 그러면 괜히 내 방법 따라하려다 이도저도 안 되지 말고 그냥 원래 공부하던 방식 따라가세요. 다만 내가 독서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학도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설명을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그 이유나 목적을 들어보시고 저런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아 저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밑밥을 깔고 가냐면 솔직히 독서는 독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거의라고 했지만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안 되는데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난 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독서는 글이 아예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못 풀게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학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감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냥 나와 있는 글자를 쭉쭉 훑어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독서 눈으로 글자 읽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같은 맥락에서 문학도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문학은 막말로 감상자 입장에서 너네들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니까 이의제기를 받는 게 가장 두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안 받되 적절하지 않은 건 절대로 적절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지들은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감상이 안 돼도 글자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선지가 대다수야, 문학은. 독서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좀 갈려요. 뭐 나처럼 야 일단 작품 감상하는데 좀 집중해.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작품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아도 정답 대부분 고를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일단 그냥 대충 쭉 읽고 선지 보면서 비교하면서 혹은 보기의 내적 논리 아니면 뭐 선지 논리 비교 이런 식으로도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작품 감상 측면보다는 그냥 선지를 통해 답을 고르는 방향에 익숙해져 있다면 내 방법은 아 저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구나 라고 들어만 두시고 원래 공부하던 방식대로 하세요. 어차피 수업은 독서나 문학이나 나는 크게 다르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문학도 PPT 띄워놓고 감상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계속 질문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읽으면 이렇게 풀리는구나를 체감을 시켜주려고 노력할 건데 독서는 우리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계속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알려준 공부 방법대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면 분명히 체감이 될 겁니다. 학기 초랑 지금이랑 글을 읽을 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체감을 할 거야. 근데 문학은 내가 수능 완성 5회만 빨짝하고 다시 문학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감할 기회 자체가 너무 적어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랑 내가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원래 너네들이 공부하던 방법대로 쭉 하세요. 하되 다음 시간에는 내가 설명하는 방식과 비교 정도만 해보라 이거야. 너네들이 풀었던 거랑. 그래서 다음 주 숙제로 수능 완성 5회를 해오시는데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문학만 볼 거니까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너네들이 평소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를 해오세요. 알겠죠? 문학을 평상시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토대로 그냥 나름대로 공부해와. 문학을 그냥 문제만 풀고 오지 말고 설마 문제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아직도 문제만 풀어오지 말고 평상시 너네들이 문학 공부하는 방법대로 그냥 공부를 해와. 그리고 나서 비교해보라고.
알겠죠? 나라면 이걸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를 설명할 건데 그걸 비교해서 아 저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풀던 방식대로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학을 잠깐 할 거고요. 잠깐 할 거고 오늘은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요 세트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제를 좀 훑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자, 1번은 일치불일치죠. 2번은 일치불일치죠. 3번은 일치불일치죠. 그럼 봐라. 이미 여기서부터 인지적 부담이 엄청 심해요. 그죠? 왜? 일치불일치는 결국 뭐예요? 세부 정보 잡으라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이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많다는 거야. 즉 수용과 이해로 구분했을 때 수용 중심의 독해를 해야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일치불일치가 세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치불일치는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세부 정보를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두 문제까지는 내가 선지 10개를 나도 그냥 잡거든. 선지 10개를 잡고 10개가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최대한 기억나는 건 그때그때 비교하면서 풀려고 해. 근데 얘는 벌써 일치불일치가 3개잖아. 사실 3번 문제가 서양의 우주론이 뒷부분에 나와 있었다면 1, 2번 선지를 읽고 들어갔을 텐데 서양의 우주론도 1분단에 있잖아요. 그럼 1분단부터 세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 인지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냐. 문제를 훑어보니까 A와 관련된 게 5번 문제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A는 5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겠죠. 그러니까 A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나서는 무조건 나는 5번 문제를 풀러 가야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3문단, 그러니까 A 앞문단까지 읽고 일단 일치불일치 선지를 전부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끊고 일단 일치불일치 선지를 한번 쭉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A 앞에서 끊고 일치불일치 선지 다 체크했어야지.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실제로 너네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너네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이 이 문제를 먼저 만약에 훑어보고 나처럼 문제를 먼저 훑어보고 질문으로 들어간다.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왜 문제를 먼저 읽는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냥 네가 좋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게 좋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훑어보는 이유는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을 어떻게 읽을지 결정하고 들어가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걸 결정하고 들어가려고 문제를 먼저 훑어 읽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문 쭉 읽고 다 이해됐으면 이해된 내용으로 1, 2, 3을 순서대로 풀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용해야 되는 정보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만큼 글로 돌아가야 되는 빈도수는 잦았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왜냐면 외워서 확인해야 되는 정보는 내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테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흐름을 잡고 있었다면 어디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는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쯤 나왔다라는 걸 떠올리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풀었어도 괜찮은데 나는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훑어 읽으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이 이런 도표형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왼쪽에 점검 결과 신경 쓰지 말고 예측 및 질문 내용에 OX 체크하라 그랬죠. 그냥. 그리고 점검 결과랑 비교한 다음 적절성 판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만 맞힐 수 있어. 이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풀어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에 비교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예측 및 질문 내용이 X인데 점검 결과가 X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이건 적절한 선수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x x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걸 쭉 보다 보면 x라 여기 x 글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단계 나눠서 하는 걸 추천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얘도 일치불일치지만 이 기억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A 이후에 나오니까 A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4번을 체크해야겠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5번은 A 끝나고 와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뭐 업이니까 4바4 처음에 미리 풀어도 되고 나중에 풀어도 되고 그때그때 풀어도 되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이 사실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유명한 세트답게 어휘도 만만치 않고 어휘는 오답을 별로 안 넣었다. 그러니까 너네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본인이 몰랐던 어휘는 잘 체크해서 확보해 주시고 이 지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딸렸으면 이 글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죠?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보며 문장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문단을 이해해? 문단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글을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언어의 출발점이잖아 어휘는. 따라서 어휘는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 내가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어휘는 단기간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단기간이 오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안 되는 시기가 온다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어휘 체크해. 아시겠죠? 너네 이런 말 들어봤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빨라?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늦었지. 근데 왜 그런 말이 있는 거냐면 늦었다고 인식하는 순간이 내일보다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야. 아, 나 어휘 이미 늦은 거 같은데? 늦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오늘이 늦은 날 중엔 가장 빠른 날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어휘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제발 좀 체크해. 아시겠죠? 자, 글 갑니다. 앞에 보고 생각하면서 읽어. 자,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 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대. 자, 첫 문장부터 전부 던지는데 이 첫 문장부터 사실 어휘가 만만치 않죠. 일단 첫 번째로는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은 알 걸 전제하고 낸 거다. 물론 뒷부분에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 걸 전제하고 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공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전에 배우는 내용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알 걸 전제하고 내도 할 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태양 중심설도 그렇고 지구 중심설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배우는 내용이잖아. 그럼 그냥 알긴 알아야 돼. 선생님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뒤에서 설명할 때 거기서라도 잡아야 돼. 근데 알고 있었다면 뒤에 부분도 그렇고 여기 부분도 그렇고 요 앞부분을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지구가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태양이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건 원래는 지구 중심설이 있었는데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한 거고 이게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라고 나오는데 경험주의가 뭐예요? 그래, 경험을 통해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수리과학은 알 거고요. 형 이상학은 뭐예요? 선언적인 건 뭔데?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게 형 이상학인 거? 맞아.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형 이상학을 이 지문을 통해 그러니까 저 글자 자체를 처음 본 친구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없을 거야. 왜? 기출에 한두 번 나온 단어가 아니니까. 특히 철학 제재에서 형 이상학은 그냥 주구장창 나오잖아. 주구장창 나오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점에 대답 잘했는데 몰랐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형 이상학을 볼 때마다 다 문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 문대고 왔으니까 안 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라고 했죠. 내가 형 이상학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걸 다른 기출 문제를 풀면서 깨달았는데 찾지 않았어. 이해하고 넘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또다시 형 이상학이 나왔을 때도 문제가 돼요. 혹은 형 이상학이 무슨 말인지 고민도 하지 않아서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지식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형 이상학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갈무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형 이상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뭐 롤을 하면 요즘도 롤 많이 하나? 아무튼 롤을 하면 뭐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뭐 CS 수치 나오고 KDA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이 수치로 표기되는 건 코딩 때문이죠. 형 이상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코딩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런 세계들 있죠. 이 세계 이면의 질서는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형 이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철학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 우주의 질서는 뭘까? 존재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 있죠. 인격은 동일한가? 내 뇌를 이식했을 때 저랑 나랑 같은 인격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다 형 이상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형 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형으로 이어졌대.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됐는데 회통하는 게 뭐예요? 그치, 서로 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잘 통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때 자신이 갖는 건 뭐겠어요? 그렇지, 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됐대. 제고는 뭐예요? 그렇지, 올랐다 이거야. 약간 떨쳐 일으키다 이런 뜻이니까 관심이 올라갔다 이런 뜻으로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흐름만 잡아봐. 1분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 것 같아? 그렇지, 일단 서양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문학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면서 무슨 형 이상학적 변혁이 일어났대. 자, 근데 이런 단어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이거야. 서양에서 뭔가 천문학 개혁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지구 중심설이랑 태양 중심설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원래는 지구가 중심이야 이런 썰이 유세했는데 태양이 중심이야 이런 썰로 개혁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기억 못했어도 괜찮아. 여기서 1문단에서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서양에서 뭔가 천문학과 관련된 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뭔가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여기다가 밑줄을 쳐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서양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에 전파됐다. 그러면 당연히 서양 과학이 중국에 들어오니까 어떤 시도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중국의 과학과 서양의 과학을
회통, 잘 조화시켜서 통하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 중국에 대한 뭔가 관심, 중국 학문에 대한 뭔가 관심 이런 것들이 올라갔겠죠. 이 정도 잡으면 된다고. 이 정도 잡으면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은 이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이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그걸 1번 문제에서 사실 너네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는 거죠. 1문단 읽고 예측하면서 읽었다. 이거 자체가 1문단 읽고 예측하며 읽으면 사실 이 글이 읽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네들이 알았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의도는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문단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 나머지 정보야 나중에 확인하면 될 테니까. 계속 이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했대요. 자, 단순화해서 푸는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일단 학자니까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엄청 다 알잖아. 나도 아는데. 내가 알고 너는 다 아는 거야. 알겠죠?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했대. 단순하여 푸는 전통 이어받았으니까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 찾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대. 그럼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문제가 발생했겠죠? 얘 때문에.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대요. 자, 만약에 지구 중심설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아는 그거 하면 돼. 내가 아는 그거 하면 돼. 몰랐어. 선생님 저도 지구 중심설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 이해하면 되죠. 글자에 빨리 붙이려고 하면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몰랐다고 쳐. 그러면 그냥 이 글자를 읽어 나가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겠죠. 결국 이 내용이 뭐야?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이 주위를 다른 애들이 돈다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야. 지구 중심설은 뭐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썰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이제 어휘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성과 항성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천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이 글에서도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건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요 없잖아. 행성이랑 항성의 차이는 이 글을 읽을 때는 사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주변을 돈다.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새끼들이 주변 돌아. 이 정도만 이해했어도 괜찮아.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물론 나는 과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설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행성과 항성, 이 정도는 알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정도는 압니다. 행성과 항성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스스로 빛을 내는가, 내지 않는가.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죠. 원래는 그 빛을 내는 이유가 사실 스스로 핵융합을 해주잖아. 그 성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질량 차이 이런 것도 다 핵융합을 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일단 그냥 여기서는 다양한 애들이 도는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별이라고 하는 건 행성과 항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거고, 항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태양이고, 행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지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영어로도 얘는 스타고, 얘는 플래닛이잖아. 영어는 두 개를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퉁치지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고, 천구는 뭐냐면 하늘을 구형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늘을 구형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가 동그래요? 그거 아니잖아. 우주는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까지만 보는 거죠. 근데 그 관측 가능한 우주도 사실 원형은 아니야. 근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동그랗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그걸 천구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막말로 이런 어휘는 전공적인 어휘잖아. 행성 항성은 솔직히 뭐 상식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천구 이런 거는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아는 건 전공 지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죠? 다만 어휘에 사용된 글자를 기준으로 좀 붙여두면 나중에 환기가 쉽긴 하겠죠. 천구는 하늘 구처럼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프톨레마이오스 얘네들이 이거를 내세웠대.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그래, 태양 중심설이죠.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서 사실 너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 이 세부 글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구나를 잡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분단에서 이야기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잡았으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여기에 태양 넣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대.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훨씬 더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고요. 태양에서 멀면 멀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지는 거야 라는 점에서도 단순성이 충족되었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느 정도만 기억하냐?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단순하게 쓰려고 했는데 태양을 중심을 박아놓으니까 단순해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다. 나머지 이런 정보는 물어보면 확인하러 오면 돼.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구과학 같은 거 공부하는 친구들이야 이거 무슨 뜻인지도 알았을 테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물어보잖아. 지구과학 공부한 애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안 낸다고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으니까 지구과학 공부 안 한 애들은 이것만 읽고는 완벽하게 이해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낸다고. 독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대. 그는 누구야? 코페르니쿠스. 그의 이론은요? 태양 중심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글을 읽을 때. 아시겠죠? 지식변을 환기하는 거. 그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양 중심설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자, 이분법적 구도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둘로 나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둘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지상계와 천상계 이렇게 둘로 나눴겠죠?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래요. 자, 내 생각에는 왜 태양 중심설을 믿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 실제로 저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에테르 이론 같은 거 얘기한 게 있거든요. 지구를 왜 중심에 놓냐면 그 무거운 건 가라앉는데 물, 대기, 뭐 땅, 우리 동양의 음양오행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원소론 있잖아. 그 원소들이 모여있는 지구가 가라앉아서 지금 현 위치에 고정된 거야. 우주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나머지가 주위를 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런 건 너네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천상계는 원소가 아니라 에테르로 이루어졌고 막 이런 거 설명한단 말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 수용하면 돼요.
그죠?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하면 돼. 아, 뭔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저 코페르니쿠스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뭔가랑 달라. 뭔가랑 부딪혀. 뭔가랑 부딪혀.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죠. 뭔가 얘랑 연결해보면 뭔가 지구가 중심이면 지구가 짱인 것 같잖아. 우주의 중심은 지구야. 그럼 지구가 짱인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아닌데 지구 태양 딱깔인데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냥 빙빙 도는 애인데 이러면 뭔가 지구가 족밥 같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살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한 가지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킨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 요 정도의 이미지만 남겨두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봐라. 이 문단도 생각보다 너네들이 처음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약을 하면 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흐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여기에 끼워 맞추면 되잖아. 그죠? 자, 이 문단 요약해보세요. 뭔 내용이야? 그렇지. 일단 중심이 되는 애는 코페르니쿠스야. 그죠? 얘가 중심인데 얘가 이걸 얘기한 거죠. 이걸 얘기한 거야. 원래는 이게 주류였어요. 이걸 이야기한 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야. 그죠? 얘네들이 이걸 얘기했어.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주장한 거야.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왜 주장했어요? 그렇지. 간단해. 태양을 중심에 박아놓으니까 설명이 매우 간편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랑 관련된 애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가 너무 좁박같다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행성의 거주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끝이라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 왜? 만약에 세부 정보 물어보면 흐름이 잡혀있으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꿔 얘기하면 모든 정보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흐름만 정확하게 잡는 게 오히려 문제 풀이 속도는 덜 걸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 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 중심의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양을 제안하게. 그러면 새로운 학자 나오는 거고요. 새로운 학자 나오는 거고 얘 주장을 쭉 읽어봤죠. 어떻게 이해하면 돼? 어떻게 이해할래? 그렇지. 나는 얘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간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장점을 인정해. 근데 너네들이 브라헤, 코페르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누구는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잖아.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얘랑 부딪히기는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반 갖고 오는 거죠.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코페르니쿠스의 관점에서는 뭘 가지고 와요? 그렇지. 태양 주위를 지구 빼고는 돌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태양 주위를 지구를 제외한 애들은 돌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지구가 중심인 건 맞아. 지구 중심을 달이든 태양이든 얘네들이 도는데 지구 빼고 다른 애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반반 가지고 오려고 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끝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면 끝이잖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또 너네들이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죠.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할 거냐.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케플러는, 자 이제 또 새로운 학자 나와요.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 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신플라톤주의야.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뭔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적 질서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주가 일정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주라는 게 무작위로 생긴 게 아니라 사실 다 계산되어 있을 거다. 신이 계산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놨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도 그냥 뭔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야겠다 정도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라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자, 간제비는 브라워예요. 그래서 이거 통을 할까? 노란색으로. 간제비 브라워. 그 다음에 케플러 나와요. 사실 케플러는 유명하잖아. 나도 들어봤으니까. 얘는 일단 지금 첫 번째 누구를 수용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온다. 그죠? 코페르니쿠스를 수용할 거야. 근데 이유가 뭐야? 그렇지. 신플라톤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뭐야? 얘가 형 이상학적이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여기서는 못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여기는 못 잡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뒤에 보면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배경 지식으로 형 이상학이 경험주의의 상대적 개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당연할 거고요. 당연할 거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역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랑 형 이상학이랑 뭔가 부딪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걸 못 잡으면 이제 미리 스포일러지만 3번에 5번 같은 거 고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에 5번 선지 같은 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왜냐면 글자는 근처에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하지만이니까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잡을 수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형 이상학주의,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이라는 말이 경험주의라는 말과 좀 배치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베스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했대. 뭔 말이야? 케플러 받아들였어. 근데 누구도 받아들였냐? 얘도 받아들인 거죠. 얘도 받아들인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얘의 뭘 받아들인 거냐? 관측치, 수치를 받아들인 거죠. 왜? 경험해서 아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알게 된 수치도 받아들이고, 형 이상학을 신봉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선생님 형 이상학적인 신플라톤주의를 신봉하는 거랑 코페르니쿠스 걸 받아들인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당연히 이 글을 통해서는 이해하는 게 힘듭니다. 그냥 둘이 관련이 있구나만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쉬는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35분에 시작할게요. 35분에. 아시겠죠?